중환자실 앞 보호자 대기실의 형광등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다. 새벽 3시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구겨 넣은 채 나는 천장에 얼룩을 세고 있었다. 23개. 어제는 21개였던 것 같은데 아니다. 내가 제대로 세지 못한 것이다. 남편이 응급실로 실려온 지 사흘째. 나는 숫자조차 제대로 셀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보호자분, 잠깐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벌떡 일어섰다가 어지러움에 벽을 짚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기계음과 소독약 냄새가 복도로 밀려나왔다.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온몸에 연결된 선들,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전도 소리, 인공호흡기가 만들어내는 기계적인 숨소리. 이것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현재였다. 활력 징후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의사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수없이 들은 이야기였다. 기다려야 합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망도 절망도 아닌 그저 시간만을 요구하는 대답들.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내 자리 옆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다. 구겨진 와이셔츠, 며칠은 깎지 않은 듯한 수염, 그리고 내 것과 똑같이 초점 없는 눈동자.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볼 여력이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앉아 각자의 지옥을 응시했다. 새벽 4시 청소 아주머니가 복도를 지나갔다. 5시 당직 의사가 교대했다. 6시 어디선가 비상벨이 울렸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가 우리 가족의 병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 짧은 순간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스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 알 수 있었다. 저 사람도 나처럼 며칠째 잠을 못 잤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렸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눈을 뜨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있구나. 중환자실 앞 보호자 대기실. 우리는 그곳에서 처음 만났다. 절망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두 사람으로. 따뜻한 거 드세요. 이틀 뒤 그가 처음으로 내게 말을 건넨 것은 복도 끝 커피 자판기 앞에서였다. 나는 동전을 넣으려다 손에 쥔 500원짜리를 떨어뜨렸고 그가 주워서 건네주었다. 그의 손등에는 며칠 전 링거를 맞은 듯한 반창고 자국이 있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잘 버티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의 첫 대화였다. 위로라고 하기엔 너무 짧고 인사라고 하기엔 너무 무거운 말.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내 얼굴에 사람다운 표정을 만들어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보호자 샤워실에서 그를 다시 마주쳤다. 그는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있었다.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핏기 없는 얼굴, 퀭한 눈, 무너져 내린 어깨선. 우리는 서로에게서 자신을 보았다. 몇 호실이세요? 그가 먼저 물었다. 1500이요. 남편이 뇌출혈로요. 1507호. 아내가 암말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고통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대화는 길지 않았다. 병실 번호, 병명, 경과, 건조한 정보의 나열.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 우리는 서로의 밤을 이해했다. 매일 밤 중환자실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순간을, 의사의 표정을 읽으려 애쓰는 그 절박함을, 혼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무게를.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일주일째 그가 보호자 대기실에 캔커피 2개를 들고 왔다. 자판기 커피보다 조금 나은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 우리는 나란히 앉아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캔 표면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인지. 있잖아요. 그가 빈 캔을 손에 쥔 채 말했다. 이곳에선 다들 혼자예요. 하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중환자실 앞에는 수십 명의 보호자가 있지만 모두가 각자의 섬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조금은 덜 외로웠다. 잘 버티고 계세요. 그가 일어서며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닿았다 떨어지는 그 짧은 접촉이 무너지지 말라는 주문처럼 느껴졌다. 나도 그렇게 대답했다. 당신도요. 중환자실 앞 보호자 대기실. 우리는 그곳에서 조용한 연대감을 쌓아갔다.
말보다는 침묵으로, 위로보다는 존재로. 보호자분, 의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았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진료실 의자에 앉았지만 의사의 말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뇌압, 부종, 추가 검사, 최악의 경우. 단어들이 파편처럼 날아와 내 심장을 찔렀다.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가능성. 그 단어의 의미를 나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 깨어나지 못할 가능성. 깨어나더라도 예전의 그가 아닐 가능성. 혹은 더 나쁜 가능성. 알겠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진료실을 나서는 순간 세상이 기울었다. 복도가 지나치게 길었다. 형광등이 지나치게 밝았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지만 결국 무릎이 꺾였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사흘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간호사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이곳에서 우는 보호자는 드문 풍경이 아니었으니까. 괜찮아요. 누군가 내 옆에 앉았다. 돌아볼 필요도 없었다. 그였다. 그는 말없이 따뜻한 종이컵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자판기 커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여기선 다들 무너지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위로하려는 것도 격려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 나만 약한 게 아니구나. 무너지는 게 당연하구나. 당신은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저요? 저도 매일 무너집니다. 다만 여기서 무너지면 병실에 들어가서는 버틸 수 있더라고요. 그가 복도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 5시의 하늘은 아직 어두웠다. 저 너머 어딘가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을 텐데 이곳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내는 어제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 용량을 늘렸는데 그 이후로 눈을 뜨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미안해요. 제가 울고 있을 때 아니요. 괜찮아요. 그가 내 쪽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무너진 모습을 지켜보았다.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람 앞에서는 무너져도 괜찮을 것 같았다. 같이 커피 마실래요? 자판기 말고 편의점 거. 지금요? 네. 지금. 우리는 병원 1층 편의점으로 내려갔다. 새벽의 편의점은 텅 비어 있었다. 우리는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샀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다. 입맛은 없었지만 함께 먹으니 조금은 목으로 넘어갔다. 고마워요. 뭐가요? 그냥 있어줘서요. 그가 미소 지었다. 며칠 만에 보는 사람다운 표정이었다. 나도 미소 지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무너짐을 지켜봐주는 사람이 되어갔다. 밤 11시 병실에서 비상벨이 울렸다. 내 병실이었다. 나는 미친 듯이 복도를 달렸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들이 급하게 움직였다. 남편의 침대 주변으로 의료진이 모여들었다. 심전도 기계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박수 40. 보호자분, 잠깐 나가 계세요. 손이 나를 밀어냈다. 문이 닫혔다. 나는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의사가 남편의 가슴을 눌렀다. 1번, 2번, 3번. 제세동기가 준비되었다. 남편의 몸이 경련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았다. 이게 끝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일어나, 제발, 일어나. 중얼거렸지만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다. 심전도 그래프는 평평했다. 의사가 다시 제세동기를 들었다. 2번째 충격. 남편의 몸이 튀어올랐다. 심박 돌아왔습니다. 간호사의 외침. 나는 그제야 숨을 쉬었다. 하지만 무릎이 떨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괜찮아요. 누군가 내 어깨를 감쌌다. 그였다. 언제 온 건지 그는 내 옆에 앉아 나를 안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셔츠가 내 눈물로 젖어갔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도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떨림을 느끼며 복도에 앉아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일단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어서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그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손을 잡은 채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 이 손을 놓으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다. 같이 있어 줄게요. 그가 말했다. 병실, 당직, 같이 서요. 우리는 보호자 침대가 있는 작은 방으로 갔다. 좁은 침대 하나와 플라스틱 의자 하나. 그는 의자에 앉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여기, 같이 앉아요. 우리는 좁은 침대에 나란히 앉았다. 어깨가 닿았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새벽 2시 병원은 고요했다. 멀리서 앰뷸런스 사이렌이 들렸다. 잠깐 기대도 돼요? 나는 물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도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기댄 채 잠들었다. 깨어났을 때 그는 여전히 내 옆에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가고 있었다. 오늘 뭐 드셨어요? 그의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침에 뭘 먹었더라? 기억이 나지 않았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가 웃었다. 우리는 병원 식당으로 내려갔다. 2층 식당은 오후 3시, 식사 시간이 지나 한산했다. 우리는 김치찌개 정식을 시켰다. 식당 아주머니가 보호자시죠? 라고 물었고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새삼 특별하게 느껴졌다. 언제부터였을까?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하루 중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은 있잖아요.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정말 이상해요. 당신만 보면 기운이 나요. 나는 밥을 삼키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저도 그래요.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떨어뜨렸다.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해버렸다. 느껴서는 안 될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가 중얼거렸다. 우린 보호자잖아요. 보호자. 그 단어가 우리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맞다. 우리는 각자의 배우자가 생사를 오가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미안해요. 내가 말했다. 아니, 제가 미안해요. 그날 오후 나는 남편의 병실에 들어갔다.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있는 남편. 인공호흡기가 만드는 규칙적인 소리.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심장은 뛰고 있지만 온기는 사라진 손. 여보.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당연했다. 남편은 보름째 눈을 뜨지 않고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깨어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깨어나더라도 예전의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울 거라고. 눈물이 났다.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다. 복도 저편에서 똑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을 그 사람을.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남편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보호자분, 실환되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다. 그도 막 병실에서 나온 참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같은 표정이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얼굴.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그가 말했다. 당신도요. 우리는 서로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새벽까지 우리는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멀리 떨어진 자리에. 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며. 다음날 새벽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커피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그는 이미 자판기 앞에 서 있었다. 캔커피 2개가 떨어지는 소리. 그는 하나를 내게 건넸다. 나는 받을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이에요. 그가 말했다. 오늘이 마지막.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마지막은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는 것을. 캔커피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나는 그 온기를 놓을 수 없었다. 남편의 차가운 손 대신 이 따뜻함을 선택하고 있는 내가 두려웠다. 새벽 4시 급한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다. 나는 보호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1507호 쪽에서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의 아내 병실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복도로 나갔다. 1507호 앞에 그가 서 있었다. 아니, 서 있다기보다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였다. 의사가 병실에서 나왔다. 그 표정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의사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입이 움직였다. 유감입니다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의 무릎이 꺾였다. 나는 달려가 그를 붙잡았다. 그는 내 팔에 매달린 채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아니, 우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몸이 떨리고 있었다. 온몸이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다. 들어가 보시겠어요? 간호사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나는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팔을 내 어깨에 두르고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다. 침대 위에 그의 아내가 누워 있었다. 모든 기계가 꺼져 있었다. 더 이상 삐소리도 기계적인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고요했다. 너무나 고요했다. 그는 아내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이미 차갑게 식어가는 손. 그는 그 손을 이마에 대고 울었다. 이번엔 소리가 났다.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울음소리. 나는 병실 밖으로 나왔다. 그에게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다. 복도에 서서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 1시간 뒤 그가 병실에서 나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았다. 그가 내 품에서 다시 무너졌다. 당신 아니었으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아니었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나도 울고 있었다. 그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었다. 아니, 그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었다. 죄책감, 그의 아내가 떠났다는 안도감, 이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 같이 가요. 나는 그를 옥상으로 데려갔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다. 도시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난간에 기대어 말없이 서 있었다. 지난 석 달, 정말 지옥이었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매일 밤 기도했어요. 제발 고통 없이 보내달라고. 그런데 막상 이렇게 떠나니까. 후회되나요? 아니요. 다만, 허전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감싸쥐었다. 온기를 나눠주려 애썼다. 곁에 있어줄게요. 내가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선을 넘었다. 위로가 아니라 약속을 한 것이다. 보호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감사함, 의지, 그리고 사랑. 고마워요. 그가 속삭였다. 우리는 옥상에서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았다. 누군가의 마지막 날이 저물고 우리의 첫날이 시작되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 남편은 아직 6층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는 것을. 이것은 시작이 아니라 더 깊은 지옥으로 가는 입구라는 것을.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친척도 많지 않았고 그는 모든 절차를 기계적으로 처리했다. 나는 그의 곁에 있었다. 조문객들은 우리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 여자는 누구지? 보호자 대기실에서 만난 사이래. 아, 그럼. 나는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떠날 수 없었다. 그가 무너질까봐.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그를 놓고 싶지 않았다. 장례 사흘째 되던 날 그가 말했다.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우리는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석 달 만에 제대로 된 카페였다. 커피 향이 낯설었다. 세상이 낯설었다. 저도 그래요.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안 돼요. 왜요?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조심스럽지 않게 확실하게 잡았다.
우리 이제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아내도 떠났고 그게 문제예요. 나는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손아귀는 단단했다. 아직 남편이 있어요. 병실에 누워 있어요. 의사가 뭐래요? 깨어날 가망이 있대요? 그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였다. 없어요. 하지만 뭐예요? 당신 죽은 사람 붙잡고 평생 살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나는 소리쳤다. 카페 안 사람들이 우리를 돌아보았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아직 살아있어요. 심장이 뛰고 있어요. 기계로요.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맞는 말이었다. 남편은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도 쉴 수 없었다. 의사는 말했다. 연명치료라고. 미안해요. 그가 내 손을 놓았다. 너무 이기적이었죠? 당신 상황도 생각 안 하고 아니에요. 제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침묵했다. 커피가 식어갔다.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병실에 들어갔다. 의사가 가족 상담을 요청했다. 더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머리가 하얘졌다. 연명치료 중단. 그것은 남편을 보내는 것. 남편을 죽이는 것.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요.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차가웠다. 3달 동안 단 한 번도 따뜻했던 적이 없는 손. 여보. 불러보았다. 대답은 없었다. 나? 어떻게 해야 해?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인공호흡기만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다. 복도로 나왔을 때 그가 서 있었다. 들었어요? 내가 물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결정은 당신이 해야 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가 나를 안았다. 나는 그의 품에서 울었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 그에 대한 그리움, 모든 것이 뒤엉켜 내 가슴을 찢었다. 당신을 사랑해요. 그가 속삭였다.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었다. 저도 사랑해요. 나도 대답했다. 처음으로 인정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그래서 안 돼요. 나는 그의 품에서 벗어났다. 나는 남편을 두고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시작된 사랑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린 끝이에요. 그 말을 하는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얼굴이 무너졌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살 수 있어요. 당신도 나도 살아야 해요. 나는 돌아섰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서 멀어졌다. 뒤에서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복도 끝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우리는 멀리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주저앉았다. 엘리베이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울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다. 살아있지만 떠난 남편과 사랑하지만 보낸 그 사람. 나는 이제 혼자였다. 6개월이 흘렀다. 남편은 여전히 6층 중환자실에 있다. 상태는 변하지 않았다. 의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는 매일 병문안을 간다. 남편의 손을 잡고 세상 이야기를 들려준다. 대답은 없지만 나는 말한다.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어. 회사에서 전화 왔어. 여보가 맡았던 프로젝트 잘 마무리됐대. 여보 좋아하던 드라마 오늘 최종회야. 집에 가서 녹화해 놓은 거 볼게. 일상적인 이야기들. 남편이 깨어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나는 말한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그 사람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병원에서 마주친 적도 없다. 아마 다른 도시로 떠난 모양이다. 누군가 말했다.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새로 시작하려고. 나는 그가 잘 살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어느 가을날 오후 나는 병원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병문안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 잠시 쉬는 시간.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사왔다. 캔커피가 아니라 제대로 된 커피.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다. 순간 그가 떠올랐다. 새벽 복도에서 함께 마시던 자판기 커피.
아무 맛도 없던 그 커피가 그날은 왜 그렇게 따뜻했을까? 잘 지내고 있나요? 혼자 중얼거렸다. 바람이 은행잎을 날렸다. 노란 잎이 벤치 옆에 떨어졌다. 나는 그 잎을 주워들었다. 그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절망 속에서 나를 붙잡아준 사람이다. 우리의 관계가 윤리적으로 옳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 무너졌을 것이다.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의지였을까? 답은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시간이 나를 살게 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게 한다는 것.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다. 보호자님, 내일 정기검진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는 일어섰다. 집으로 가야 한다. 내일도 병원에 가야 한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벤치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다. 6층 어딘가에 남편이 누워있다. 그리고 어딘가에 그 사람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고마웠어요. 바람에 실어보냈다. 들리지 않을 인사.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살 거예요. 은행잎을 하늘로 날려보냈다. 노란 잎이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갔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데려다 줄 것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죄책감과 그리움을 안고 그래도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중환자실 앞에서 만난 두 사람. 우리는 서로의 절망을 잡아주었다. 사랑이었는지 착각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서로를 살게 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저 멀리 은행잎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날아갔다. 나는 발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내일로, 살아갈 날들로. 가슴 한편이 텅 비어 있었지만 나는 걸었다. 그것이 사는 것이니까.